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오늘 오전부터 숨가쁘게 정치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유튜브에 좀 시선을 고정시키고 후보들의 일정이 어떤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현장은 2022년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현장인데,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현장에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호남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 현장에 참석을 하고 한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원래 이 신년 인사에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만큼 좀 껄끄러운 자리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이 상황도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래 또 기다리셨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만나는 오마이뉴스 구양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호랑이띠는 아니시죠? 저는 개띠입니다. 개띠이시군요. 자, 호랑이띠, 좀 올해 호랑이띠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오마이 TV 자주 나오셔가지고요. 네. 취재 얘기 또 현안에 대한 말씀 많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 좀 보시고 신년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오마이 TV와 저를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올해 저희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호랑이 기운으로 좋은 승리의 예감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선대위가 해산이 됐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사실 윤석열 후보 따로,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따로, 이준석 대표 따로 이런 체제로 굴러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선대위의 일관된 선거운동을 위한 일관된 그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네. 결국 이게 폭발한 게 결국은 지금 비대위 해체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 정도 전에 들어갈 때 그때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 중도 외연 확장이 되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한 달 정도 만에 이렇게 33일 만에 물러나게 됐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무슨 분산형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네. 분권형 리더가 아니죠. 본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그 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비상적인 상황에서 사실 네. 들어와서 그 비상적인 비대위원장. 상황을 정리하고 이런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정치인인데,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후보와 그다음에 대표와 그다음에 김종인이라고 하는 이게 산발이 체제라고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는 세 개의 다리로 잘 섰으면 아마 아주 튼튼한 선대위가 됐겠죠. 하지만 그 다리들이 다들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정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선거 운동을 제대로 사실 하기 어려운 구성이었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그 검찰에서 쌓아온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제왕적 리더십 같은 게 있거든요. 자기 주도적 리더십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성격의 리더십을 가진 김종인 위원장하고 사실 그렇게 썩 화학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네, 이미 좀 예견됐던 그런 파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사실은 이번 파국을 위한 이 사건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이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대표가 어떻게 선대위에서 이탈을 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저는 사실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제1야당의 모습을 기자 생활 한 20여 년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당혹스럽습니다. 예.
구용식 기자도 이제 이 정치 이 취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별로 비교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를 해산시키고 선대 본부 체제로 가서 이제 권영세 의원을 본부장으로 내정을 했어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결국은 자기 서울대 법대 선배를 앉혀놓은 거죠. 결국은 어쨌든 간에 후보의 입김대로 네. 후보의 의도대로 후보의 계획대로 선대위를 이끌겠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권영세 의원이 아마 그 윤석열 후보의 우중들을 네. 가장 잘 알 겁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그렇죠. 한 인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제 앞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대로 네. 아마 선대위가 구성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다만 솔직히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분명히 이제 선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리더십이 충돌하긴 하지만 분명히 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제 그거를 사실 제거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김종인 없이 어쨌든 단독으로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예. 그런 의도인데 과연 그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면 사실 충분히 지금의 혼자 페이스대로 앞으로 혼자 네. 페이스대로 선거 운동을 해 나간다면 또 좋은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이런 게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이수정 교수조차도 최근에 이제 그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방송에 나와서 예, 어영부영하다가 뭐 후보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정도니까 후보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지금의 결단이 선대위를 해체하고 자기 주도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게 네. 과연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본인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그걸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선대위가 선대 본부가 굴러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오늘 이 기자회견 한 뭐 3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 눈을 끌었던 그 부분 그리고 구영식 기자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그 부분이 바로 김건희 씨에 대한 예. 내용이에요. 일단 의혹이 불거진 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워딩을 네. 소개해드리면 제 처가 심신이 많이 지쳤다. 요양이 필요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신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자세를 낮췄고 그러면서 김건희 씨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 왜 그런가라고 이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재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처가와 제처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한 2년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아왔다. 잘 추스리고 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선거운동에 동참하기보다 조용히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선 이거 요양을 해야 될 정도로 필요할 정도로 좀 많이 지쳐 있고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네. 김건희 씨가 그렇게 지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지난해에 그 허위 경력이라든지 또 경력 부풀리기 의혹 때문에 굉장히 사실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지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요양할 정도라고 하는 거는 좀 오버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버다. 제가 어쨌든 통화를 하고 네. 지켜본 바로는 김건희 씨는 굉장히 멘탈이 강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평상심은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뭐 요양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글쎄요. 그럼 왜 이제 요양할 정도다라고 윤석열 후보는 얘기를 했을까요? 뭐 동정심 유발이겠죠. 근데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가 보여줬던 그런 전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럴 볼 수도 수 있겠죠.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제가 새해에 김건희 씨하고 잠깐 새해 인사를 나눴는데요. 뭐 올해 그 좀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스라 네. 공개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그렇게 이제 새 인사를 했어요. 근하 신년 인사를. 이 메시지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그렇게 답변이 왔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감사드린다 이런 이제 답변이 왔어요. 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까? 네. 뭐 도와주신 게 있으세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김건희 대표의 생각을 네. 최소한 전화 통화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그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뭐 줄리 의혹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부인하는 것들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전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런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왜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됐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전달된 것만 해도, 보도가 된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또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왜곡돼서 보도하거나 그러니까는 말하지 않는 거를 말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이랬으면 당연히 굉장한 항의가 들어왔겠죠. 네. 그리고 뭐 접촉을 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오마이뉴스는 대체로 김건희 씨가 했던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어쨌든 독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보도를 하고 그거 뭐, 이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런 판단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형사적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 말라고 했다. 이 얘기는 뭐 형사적 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건가요? 구조에서 형사적 처벌은 검찰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검찰에서 보고받은 걸까요? 미리 자문을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형사적 처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본인의 생각이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검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아직도 김건희 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소환 조사가 안 됐죠.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검찰에 확인해 봤다는 건가요? 뭐 소환 조사도 안 할 거고 아무런 뭐 형사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그런 지점이 있네요.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아직도 자신의 친정이었던 오랜 친정이었던 검찰과 뭐 내 통관이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간에 서로 접촉을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발언은 좀 너무 성급한 발언 아닌가. 그리고 뭐 경력 문제도 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부분도 지적도 있지만 사실 그걸 또 다른 식으로 법적 해석을 하면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도 있거든요. 변호사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아주 큰 무슨 형사적 처벌 사법 처리가 될지는 이제 그거야 검찰과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이겠지만 어쨌든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그렇게 형사적 처리가 없다라고 약간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면 이게 오히려 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검찰에 있는 검사들 또 수사관들한테 뭐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그러니까 의견을 받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 거거나 그러겠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지금 검찰에 있는 상당수 검사들 주요 직위에 있는 검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또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또 긴 시간 동안 같이 검찰에서 호흡을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 충분히 이제 그 부인과 관련된 사법적 처리나 아니면은 그 예상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분명히 전달을 하겠죠. 참 우리가 볼 때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선거운동에 동참하기보다는 조용히 봉사활동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선거운동은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셈인데 부인이 그렇다는 거죠. 부인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사실 그러고 싶겠죠. 그야말로 조용한 내조자로 남아서 최대한 의혹이나 논란을 억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부인을 대중들한테 노출하는 걸 최소화하고
네. 예. 그리고 최대한 자기한테만 어쨌든 간에 집중되도록 국민들의 시선들이 집중되도록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어쨌든 간에 김건희 씨하고 접촉하고 네. 거기서 제가 받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김건희 씨는 대중 행보를 하고 싶어 하는 걸로 보여요. 네. 예, 본인 자체는. 예. 그리고 본인이 약간 자신감이 있어 하는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제가 27일 12월 27일 날 김건희 씨와 접촉을 했을 때도 네. 그 대중 공개 행보 얘기를 했더니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고민이긴 하다. 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은 어쨌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 다만 이제 이 고민이 공개 행보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어쨌든 논란이 혹시라도 커지면 윤석열 후보한테 피해가 이제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윤 후보는 되도록이면은 행보를 안 하면 쪽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김건희 씨는 되도록이면은 공개 행보에 자신감이 있으니 후보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공개 행보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대선 후보의 부인이 선거운동을 어떤 선거운동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없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윤 후보한테도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도 이제 부부가 같이 새해 인사도 네. 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부인과 그렇죠. 같이 시장에 다니고 노량진 있고. 시장도 네. 가고, 홍준표 의원도 새해 인사로 네. 부부 사진을 또 올렸어요. 한복 입고 인사하는 모습을. 이런 걸 봤을 때 좀 윤석열 후보는 글쎄요, 선거운동하기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면에서. 근데 어쨌든 국민들은 결코 그런 모습에 그 환호할 수는 없습니다. 박수를 보낼 수는 없고요. 네. 당연히 오히려 그 공개 행보를 해서 그 의혹이나 논란에 대해서 직접 마주하는 게 윤 후보한테도 좋고 김건희 씨한테도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김건희 씨한테 공개 행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그 사실 얘기를 해왔고요. 네. 근데 지난번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반응 같은 걸 보면 안 네. 좋은 반응도 있고 비판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좀 조심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건 김건희 씨의 뭐 앞으로의 의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 기자 말 들어보면. 네, 분명히 저는 그 바뀌는 시점이 올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제 선대위 해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새 굉장히 큰 변수가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네. 변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도 공개 행보를 할 거로 봅니다. 다만 그 공개 행보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횟수가 어느 정도일지 이제 이런 네. 것들은 조절할 수는 있겠죠.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예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뭐 얘기를 더 이제 취재하시면서 저희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새해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새해가 되면서 제가 좀 건강이 걱정됐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네. 바로 안혜욱 전 회장 예, 잘 계신지. 예, 통화했는데요. 네. 뭐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교통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거든요. 네, 다행히 건강하게 잘 계신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도 좀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날 건드리면 새로운 얘기를 계속 할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누가 건드는 건 없나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아마 경찰 조사도 아직 안 받으셨고. 받기 전이고. 네. 그래서 근데 건든다는 느낌까지는 안 나온다. 네. 저는 이제 그 안 회장님하고 이제 안 회장님 직접 저한테 먼저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여기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그렇군요. 건데. 단독이군요. 예. 네. 근데 저번에는 그 안혜욱 회장이 저하고 통화할 때 네. 장모도 만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김건희 씨, 그러니까 줄리라는 예명을 썼던 김건희 씨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그림 전시회를 했는데 네. 그 그림 전시회에 조남욱 회장의 초대로 거기를 갔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김건희 씨를 한 번만 만났던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는 더 만난 거죠. 그렇네요. 예. 이게 그 전에 처음 만난 날이 있고 예. 안전회장의 증언에 예. 따르면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도 그렇죠. 될 이게 수 있고. 그러니까 97년에 이제 그 태권도 행사가 5월달 어린이날 직후에 5월 7일날 정도에 조남욱 회장의 초대로 이제 그 김건희 씨를 그 6층에서 만났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97년 이후에 밝힐 수 없는 어떤 인사를 통해서 조남욱 회장이 연락을 해왔고, 그러니까 97년에 이제 어쨌든 그렇게 만나서 2년이 됐으니까 네. 그렇게 초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그 라마단 르네상스에서 그 김건희 씨 그 그림 전시회가 네. 있었고 거기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 조남욱 회장도 그 그림 전시회에 참석을 해서 만났다고 하고요. 네. 이게 그럼 97년 이후 시점이 좀 어느 정도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경기대를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간 즈음이 97년 뭐 이때지 않습니까? 그 대학원에 거의 이제 졸업할 때가 아마 97년인가? 네. 들어갈 때가 97년 정도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학원생이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2000년 정도에 네. 뭐 그 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안혜욱 회장은 그 시기는 정확하게 특정은 못 하는데 분명히 전시를 라마다 갔었다.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저는 오래전 취재하면서 김건희 김건희 씨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네. 조남욱 회장의 배려로 전시회를 했다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안혜욱 회장도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좀 겹치는 부분이고 네. 뭐 더블 체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어머니 그러니까는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최은순 씨. 씨하고 가까웠던 그 법무사가 있거든요. 네. 그 법무사 가족하고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2004년도인가 그 손녀딸인가 무슨 돌잔치 같은 걸 했다고 그래요. 장모 네. 손녀딸의 돌잔치를. 근데 거기에 이제 참석했을 때 그 법무사에 하고 법무사 부인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법무사가 나중에 그 정대택 씨한테 얘기해 주기를 네. 그 장모가 자기 딸이 여기 호텔에서 전시회도 하고 우리 딸의 그림이 여기 로비에 걸려 있다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해요. 네. 그 실제로 뭐 그 김건희 씨의 그림이 호텔 로비에 걸려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러 증언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혜욱 그 회장이 처음 97년에 5월달에 네.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저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신빙성이 더 사실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증언만 맨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어떻게 그 옛날 일을 다 기억할 수가 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97년 이후에 네. 그 호텔에서 있었던 전시회, 그림 전시회, 김건희 씨, 그러니까 그 동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안혜욱 그렇죠. 안혜욱 전 아니 회장도 당연히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조남욱 회장하고도 몇 번 더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대가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지금 안혜욱 전 회장이 97년과 그 전시회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뭐 정확한 모든 플러스를 얘기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에 저희 인터뷰에서 그 안혜욱 회장이 그 조남욱 회장하고 한 번 더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이 전시회 때를 얘기하는 건지, 네. 또 아니면은 또 전시회하고 별도의 네. 다른 만남이 있었던 건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간에 그 김건희 씨를 최소한 2차례는 만났던 거고 조남욱 회장도 2차례 이상 만난 거죠. 그렇네요. 네. 지금 증언이 나온 걸 보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안혜욱 전 회장의 증언, 실명 증언, 줄리를 봤다라는 그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는 뭐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죠. 그런 정도까지 봤을 정도니까 사실은 네. 기억에 충분히 남았을 수 있고. 네. 아니 지금 안혜욱 전 회장이 오히려 조금씩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네요. 모르 저 혼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혜욱 전 회장의 인터뷰나 아니면 그 영상이 공개된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또 비판 댓글이나 의견을 좀 받으셨겠어요. 아마 저희 뭐 시청자분들의 얘기도 있겠지만 또 다른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마음 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제가 보니까 확실히 무도인이어서 그런지 네. 그런 데에 뭐 흔들리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멘탈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스트레스 받으면 아예 증언에 나서지 않았겠죠. 예, 그런 스타일이라면. 네. 근데 지금도 뭐 어쨌든 간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강한 멘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예. 자, 안혜욱 전 회장의 증언 하나가 더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조나욱 전 회장을 만났고 뭐 줄리라고 소개를 받았던 들었던 김건희 씨가 그린 그림이니까요, 사실은. 예,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언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 뭐 인터뷰를 더 하시겠다거나 아니면 뭐 더 할 얘기가 정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죠 아직은? 본인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처음 증언했던 거기서 멈추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제 조금 더 진전이 돼 버린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씩 나오고 그럼, 있는 예, 셈이죠. 그럼 이제 어쨌든 뭐 혹시 경찰 조사 받으시고 뭐 어쨌든 간에 또 한번 네. 본인의 또 생각이 더 있으시면 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네. 파편적인 게 아니고 단편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 기자는 경찰 조사 아직 안 받았죠? 예. 저는 이제 첫 번째 형사 고발은 네. 윤석열 캠프의 형사 고발은 서초 경찰서에서 이제 강서 경찰서로 제가 이관을 해달라고 집 네. 근처에 이관해달라고 해서 아마 이관이 됐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사 고발했던 거는 최근에 검찰이 서울 경찰청으로 이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청으로 온 거를 경찰청으로 이제 이첩을 했으니까 경찰청에서 이제 적당한 경찰서를 이첩을 해서 이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겠죠. 네. 자, 여러분 구영식 기자 지금 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취재해서 기사를 쓰고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측 또 이제 장모 최씨 측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요.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구 기자 많은 응원 좀 보내주시고요. 이 오마이 TV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셔야 이렇게 구영식 기자 놓치지 않고 만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현장, 보고 싶어하는 후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제 오마이 TV에 또 자바적 시청료, 또 구영식 기자 힘내라라고 응원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지금 보시고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혹시 통화 중이면 후원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실시간 후원도 보낼 수가 있어요. 유튜브 슈퍼챗도 열려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영식 기자와 함께 김건희 씨 관련된 내용 또 오늘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도 짚어봤고요. 궁금한 부분이 구 기자가 그동안 여러 이제 심층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중에 장모에 대한 내용도 꽤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있고 네. 이 소송 걸린 것 중에도 처음 소송이 최 씨의 얼굴과 네. 이름을 썼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진행 중인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뭐 것처럼. 3억 원 민사 손해배상은 진행 네. 중에 있고요. 3억. 네. 아마 그 장모의 얼굴과 이름을 네. 공개한 게 분노를 산 것 같습니다. 괘씸죄 이런 건가요? 괘씸하다? 그러니까 만약 아마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음. 모자이크 처리했거나 이름을 최아무개 씨라고 아마 적시했더라면 네. 손해배상 소송까지는 안 갔을 텐데 예. 3억.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을 쓴 대가가 이제 3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돌아온 거죠. 네. 네. 자, 저희 댓글로 구 기자님 힘내세요라고 뭐 심정님이 댓글 달아주시고 최순관님도 구영식 기자님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장성철님도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라고 하셨고 자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구영식 기자님 나중에 좋은 일로 보답받을 겁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성 또또님들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고 다들 응원을 하고 계신데 자 진실이 어떻게 또 밝혀지고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 저희가 매주 구 기자한테 물어보면서 네. 상황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모 얘기를 저희가 해보면 저희
생각이 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요양병원 관련된 맞습니다. 부분, 네. 또 이번 최근에 선고가 있었던 통장 잔고증명서 네. 위조. 네. 와, 이것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네. 먼저 요양병원 먼저 얘기를 해보면 네. 이거는 사실 전에 수사가 경찰 수사도 있었고 네. 검찰 수사도 지금 이번에 들어간 거죠. 네. 검찰 수사는 이번에 들어왔고 경찰 수사는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최은순 씨만 뭐 말 그대로 그냥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본부장 리스크라고 네. 윤석열 가족 리스크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본인, 그다음에 부인, 장모 이거를 그렇습니다. 이제 따서 본부장 리스크라고 하는데 사실 장모 리스크도 지금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스포트라이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허위경력 장모가 약간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좀 멀어진 듯하지만 예. 사실 이 모든 뿌리는 사실 장모한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족 리스크의 가장 그 처음에 속하는 네. 그런 리스크인 거죠. 근데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병원을 차릴 수 없는 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이 네. 그 의사를 고용해 가지고 이제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요양 급여를 불법적으로 타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게 사실 2015년에 파주경찰서에서 그거를 수사를 합니다. 네. 예,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 병원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주 아무개 씨 부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 아무개 씨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은 다 뭐 그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에 뭐 집행유예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유죄를 받았네요. 예. 네. 근데 장모는 사실 그 한 총 21억 원 정도를 사실상 투자를 하거든요. 21억이면은 큰 돈인데. 엄청 큰 돈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병원을 이제 설립할 때도 돈을 냈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병원 운영에 필요해서 또 네. 돈을 그 의료재단에다 송금도 하고 2억 원 이상을 송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새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자기 건물을 담보로 해서 한 17억 원을 또 빌리거든요. 네. 그런 돈들을 합치면 한 21억 원 정도가 돼요. 투자한 게. 근데 그 투자 금액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장모인데 네. 장모만 사실 딱 전화 조사만 받고 끝나요. 입건이 안 되죠. 분리건이 되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21억을 투자를 한 사람이고 그러면 이 처벌받은 이 주 아무개 부부와 또 구모 씨 이 두 사람이 처벌받은 걸 보면 징역형을 받았단 말이죠. 집행유예도 네. 있지만 그러면 이 최 씨가 그냥 전화 조사만 받고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가장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네, 네. 판단을 해도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뒷 배경이 작동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주모 씨 부부나 아니면 구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구 씨도 제가 이제 어렵게 전화 통화를 사실 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구 씨는 억울해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구 씨하고 그다음에 장모 최은순 씨가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의료재단을 승은 의료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 정도로 깊이 관여한 사람인데 예. 그 구 씨 얘기에 따르면 당연히 자기하고 같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이름도 그렇게 한 것이고 네. 다 그렇게 운영을 했다라고 주도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 그런데 경찰에서는 전화 조사만 하고 예. 그냥 끝났다라는 예.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합리적인 추정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사위의 영향력이 사위의 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당시에 현직 검사로 있었기 때문에 2015년이면 결혼했을 때네요. 예, 결혼했고 그다음에 네. 대구 고검의 검사로 있을 때거든요. 음. 물론 그때 뭐 좌천이라고 뭐 박근혜 정부에 의한 좌천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했을 때. 그 어쨌든 간에 그 현직 검사로 있었던 검사 사위의 권력이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추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건데 최은순 장모가 아예 병원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를 같이 했던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가 흔히 그 장모의 조력자라고 표현하고 네. 일부 사람들은 이제 내연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김충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김충식의 딸조차도 아버지를 거의 법적 브로커에 가까운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법조계 발이 넓어요. 마당발인데 이분이 이제 경찰에 찔른 거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받게 된 그 뒷 배경에는 이 김 씨가 있고, 근데 김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연 관계 의심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 최 씨가 뒤에 배경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조아무개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그 병원에다가 한 뭐 13억 정도 뭐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 결국은 이사나 이사장도 지내기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얘기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사실상 뭐 다 그런 식으로 장모의 묵인할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를 최초 같이 투자를 했던 쫓아내기 위해서 김충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활용해서 검찰에 수사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장모는 수사를 피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은 이 승은재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은차 최은순 그렇죠. 씨가 그냥 아무런 처벌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예. 봐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경찰이 그 장모를 불립건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가 하나가 책임 면제각서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각서를 써서. 근데 뭐냐면은 그 형사상에 있어서의 책임 면제각서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어떤 형사상의 죄를 지었는데 네. 자 너는 책임이 없기로 한다 이렇게 각서를 쓰면 그게 효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상의 책임 면제각서는 성립이 가능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뭐 오간 중에 뭐 손실을 입었거나 했을 때 그러면은 너는 뭐 거기에 대해서 손실한 부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이거는 충분히 민사상에서 성립이 가능한데 형사상에서 책임 면제각서라고 하는 건 효력이 있을 수도 없고 전혀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책임 면제각서를 근거로 장모를 불집권한 거죠. 아니 그 경찰도 알고 있을 텐데 형사상에는 이게 각서가 의미가 없다는 게. 근데 그거를 이유로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장모를 사실상 풀어줬다. 야.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홍준표 있습니까? 의원은 저희 기자하고의 통화에서 이거는 검찰에서 불립건하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를 했다.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책임 면제각서가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는 아이디어를 도대체 누가 줬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죠. 그렇네요. 그 법을 정말 잘 아는 법을 사람. 본인이 검사였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아주 그 홍준표 의원의 그 분석이나 지적이 제가 봐서는 가장 정확해요. 야, 이 그 단계 루트를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이번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여러 번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검찰이 경찰을 이제 지휘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도 많이 드는 사건들도 있는데, 송준표 의원이 볼 때는 경찰이 이렇게 나온 데는 검찰의 불이권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렇지 않고는 경찰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사를 조금 해본 사람이라면 형사상 면제각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웃긴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사를 뭐 한두 해 한 분들이 아니었을 텐데 파주 경찰서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를 사주 받았거나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분립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생각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떠오르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으로 윤 후보가 뭔가 영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져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장모에 대한 인물 탐구 기사를 이제 처음 썼지 않습니까? 사실 그 3억. 그게 그 기사의 가격이 3억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장모의 뭐라고 하죠? 이제 전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 나와요. 근데 그 벌금형이 다 벌금형이에요. 다 벌금형인데 한 번도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안 돼요. 기소가 되거나 한 번도 되지 않습니다.
살면서. 그럼-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파주 요양병원 사건도 있고 조금 이따가 얘기할 네. 그 장고증명 위조 사건도 있고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이게 전혀 입건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형사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와서 수사해보고 재판해보면 예. 유죄 예. 그리고 징역형. 예. 아, 그러니까 요양병원도 사실은 2015년에 분리건됐다가 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5년, 5년이 2020년. 지나서 20년에 네. 결국은 이제 수사를 시작해서 결국은 장모가 이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7월달에 네, 3년형을 받고. 3년형을 받고 그러면 3년형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 요양병원 사건이 굉장히 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년이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3년이라고 하는 거를 선고받는 거는 굉장히 범죄가 중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 뭐냐 의료법. 그러니까 의료법은 굉장히 사실은 그 중하게 생각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법 위반은 그거는 이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고 여러 가지 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다음에 이제 게다가 국고를 손실을 했지 않습니까? 23억 네. 원이라고 하는 불법 요양급여를 타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사실 국고를 또 축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란 말이죠. 아, 그래서 3년도 사실 적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3년을 어쨌든 간에 선고받았는데 네. 15년도에 똑같은 사건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1심 재판부의 그 유죄 판결의 스모킹 거는 책임 면제각서예요. 오, 그러니까 오히려 책임 면제각서를 썼다는 건 네. 이 병원에 관여했고 그래서 이게 자신이 죄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 거죠. 아, 야, 이게 이제 5년 만에 이렇게 똑같은 그렇죠. 그 각서가 다르게 해석이 되네요. 예. 근데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물론 경찰이 분리권 처리한 거지만 검찰이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 지휘하도록 상시적으로 수사 지휘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검찰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습니다. 물론 그건 검찰의 새로운 모습이 아니고 항상 검찰이 항상 그래왔던 모습이죠. 참. 자, 이 말씀 들으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아니었다면 일반 사람이 그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바로 아마 구속 기소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2015년에 정상적인 수사를 밟았다면, 네.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구속 기소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재판 진행 중이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데 이게 지금도 뭐 단죄 받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에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좀 밝혀야 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고백을 해야 돼요. 파주 경찰서는 고백하십시오. 네. 그때 당시 검찰에서 어떤 수사 지휘를 했는지 고백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사실은 왜 15년에는 분리건 됐던 게 2020년에는 네. 기소됐는지 아하. 거기에 대한 사실 의문을 최소한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 정의를 내세웠는데 그럼 이런 의혹이 벌어지면 자신이 요구할 수도 있죠. 아니면 경찰은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걸 국민들이 볼 때 좀 불공정하다 본다. 이거 좀 해소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얘기는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장모가 왜 한 번도 제대로 된 형사 처리를 안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자로서도 이제 뭐 한 20년 이상 활동해 오면서 사실 뭐 네. 사건 취재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에 이게 전혀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배경이 작동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모가 동원할 수 있는 그 배경이라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이라고 하는 게 누가 있겠어요. 당시 사위였던 윤석열 후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당시 자신의 조력자였던 김충식이라고 하는 일각에서는 법조 브로커라고 하는 김충식 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영향력들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나 이런 데에 닿았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이지 않는 네. 결과들이 사실 나온 거죠. 참 많은 분들이 화를 아마 내고 계실 것 같은데 대왕세종님께서 기가 찬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이 첫 번째 예. 이 의혹,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이번엔 최근에
선고가 나왔던 겁니다. 맞습니다. 1년 네. 징역형이 나왔지만 이건 뭐 지금 보석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이렇게 허위로 장고가 있다고 쓴 건가요? 사실 장고 증명 네. 위조는 이미 오래 전에 장모가 법정에서 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성남시에 있는 도촌동이라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거든요. 네.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고 증명을 위조해서 사실 그 토지를 이제 소유를 하게 되고 돈이 없는데 돈이 네. 있는 것처럼 네, 내 그렇죠. 장고가 이렇게 있다. 예. 그러니까 347억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네. 금액이 한 348억 정도가 되고요. 8억, 예.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안소연 씨하고의 이제 사건에서 그 증인으로가 출석을 해서 그 안소연 씨의 변호사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네. 이 장고 증명서 위조한 거 맞지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위조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네. 그 위조를 시킨 사람이 안소연 씨다. 동업자. 아. 동업자가 이거를 해달라고 해서 계속 재촉을 해가지고 자기가 해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 떠넘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만약 예를 들어서 설사 떠넘겼다고 하더라도 그 위조한 사실 자체는 범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씨하고도 잘 아는 김예성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남성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여성으로 아는데 남성입니다. 김예성이라고 하는 네. 지인을 통해서 이걸 위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김혜성을 통해서 위조한 것 자체가 만약에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왔으면 사실 검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지수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최소한 왜냐하면 사문서 위조잖아요. 사문서 위조고 그 사문서 위조된 사문서를 토지 매입이나 이런 데 행사를 했기 때문에 법률상 용어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검찰 그때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일들이 예. 연이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소연 씨 그 동업자는 사실 징역 갔다 왔잖아요. 그 장모가 사기죄로 고소해서. 하지만 장모는 법정에서 장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법 처리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네.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징역 1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거죠. 네. 구형도 보니까 1년이었어요. 검찰이 1년 했더라고요. 봐주긴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한 350억 정도 되는 장고 증명은 네. 그냥 한 1년 정도만 살 생각하고 사기치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350억으로 사기를 쳐서 내가 100억을 남겼어. 그럼 100억 벌고 1년 동안 다녀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검찰도 잘못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거를 보다 더 높게 할 수도 있긴 합니다. 1년을 했더라도 그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2년을 선고할 수도 있고, 네, 3년을 네. 선고할 수 네,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물론 더 줄여서 선고하는 음.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법원은 어쨌든 간에 꽉 채워서 1년을 이제 선고를 한 건데, 네. 제가 봐서는 이거는 너무 적은 구형량이기도 하고 선고 형량이라고 보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누구한테도 이제 한 350원 정도의 장고 증명을 위조하고 네. 그러면 위조해도 1년밖에 안 사니까 거의 위조해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시그널을 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위조하고 내가 위조한 게 맞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네. 근데 나는 또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한 거다. 뭐 그렇게 똑같은 네. 상황을 만들어서 얘기한다면 뭐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1년 그 넘게 뭐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지는 거네요. 판례로 보면. 이거 황당한 거죠, 사실은. 오히려 재판부는 이런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들을 네.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네. 최소한 6개월 내지는 1년 이상을 높여서 경각심을 선고하는 게 표현하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네. 재판부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처벌을 안 받았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왜 그때 처벌이 안 됐는지 그것도 참 그때는 아예 입건 자체도 입건 자체는 자체도 안 하고 수사도 아예 안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동업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제 동업자하고 싸우고 법정 다툼을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자를 고소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지 수사를 해서 예. 사문서 위조한 행위는 있고 네. 행사한 것도 있으니까 수사에서 했는데 수사도 안 하고 그냥 증언해서 들었지만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렇죠. 법정에서 본인이 위조했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당연히 동업자는 그 장모가 위조했다고 증언을 했고요. 네. 네. 맞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행위는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상황. 예. 유독 정말 이 하나 하나씩 볼 때마다 장모에게만 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벌어질까? 왜 장모에게만 이렇게 관대한 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장모는 어떤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무슨 뭐 신의 은총을 받은 거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무슨 타고난 어떤 법률 기술자여서 네. 그 기술을 발휘해서 처리를 안 받았거나 형사 처리를 안 받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어마어마한 백을 두고 있거나 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관대한 수사권, 관대한 법 적용 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의 중심에 이제 본부장 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를 향한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당연히 저는 네. 그 한겨레에서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 이재성 기자가 네. 있는데요. 그 기자가 최근에 이제 뭐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거기는 이제 부제가 윤석열과 검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석도 있고 네. 현재 한국 검찰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자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권력형 범죄라고까지 정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여성이어서 음. 무슨 더 취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연결을 통해서 법 적용이 엉클어지고 예. 법치주의가 사실은 상당히 어지러워지는 네. 그런 공권력이 사실 무력화되는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권력형 범죄라고까지도 네. 사실 이재정 기사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모습, 검찰의 사실 비리라고도 볼 수 있는 권력형 범죄라고도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래에는 없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에 매진했다고 했는데 사라질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보적인 진영에 있는 인사들조차도 검찰 개혁이 밥 먹여주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지금은 뭐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고 기후 위기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지. 네. 뭐 왜 검찰 개혁이 중요하냐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불평등 문제는 불평등 문제대로 중요한 거고요. 기후 위기는 기후 위기대로 중요한 거고요. 네.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검찰 개혁은 덜 중요하다. 네. 검찰 개혁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개혁 과제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소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검찰 개혁에 를 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게 부족하지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미진한 거고. 네. 하지만 어쨌든 발을 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의 뭐 의미를 전혀 부여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는 훨씬 더 그것보다 더 진전된 검찰 개혁을 진전해야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정도의. 네. 그리고 뭐 어떤 검찰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대배심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그 통제권을 국민한테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대선에서 물론 불평등 문제, 기후 위기 문제도 똑같이 잘 살펴보시고 어떤 후보가 그 문제를 해결할지 잘 해결할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개혁을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후보인지 이거를 가지고 사실 후보를 판단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네. 지금 이 장모 최 씨의 얘기를 좀 해보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사실들 정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그렇죠. 느끼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네요. 네.
참 이 고영식 기자와 오늘 뭐 정치 또 이제 김건희 씨 얘기, 검찰 개혁 얘기까지 쭉 이어봤습니다. 김건희 씨가 언제쯤 공개 행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공개 행보 전에 진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라도 뭐 인터뷰나 아니면 자신의 심경이나 네,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네.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네. 드는데 네. 요양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멘탈이 강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김건희 씨가 다시 이제 대중 앞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일정을 소화할 때 그때는 지금 처음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올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기자회견 때는 상당히 좀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애띤 듯한 애조 섞인 뭐 이런 네. 감성이 섞인 아이빌리브 이런 음악이 깔릴 만한 굉장히 조용한 네. 톤을 굉장히 조용히 낮추고 사실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계산된 전략일 수 있겠죠. 그런 네.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쨌든 간에 의혹이나 논란들을 이제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이제 전략이겠지만 저는 실제로 김건희 씨가 대중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네.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이제 전시회 업체를 운영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사교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많이 네. 그 교류를 해본 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대중들하고의 접촉도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씨가 보면은 뭐 고대나 서울대나 이런데 일종의 이제 사람들을 사귀는 그런 이제 과정들에 대학원 과정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전시업체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유력 인사들을 만나고 이렇게 접촉을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대중 공개 행보나 이런 데에 네. 어쨌든 간에 조금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대선이 한 60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네.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 자, 비비님이 구영식 기자님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검언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순자님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BNK님은 사기꾼 가족 모두 구속하라. 뭐 이렇게 또 세게 또 말씀도 네. 하고 계십니다. 자, 구영식 기자가 또 올해 열심히 또 취재를 할 텐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 재판을 3건 받아야 될 상황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010-3270-3828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 또 구영식 기자가 열심히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요. 010-3270-3828 꼭 전화 한 번씩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도 구독 안 누르고 그냥 보고 나가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요. 구독을 누르셔야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영웅님이 구영식 기자님이 애국자입니다. 이지아님이 구영식 기자님 응원합니다. 이영실님 구영식 기자님 화이팅. 자, 그리고 구 기자님 응원합니다. 조병기님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계시고 박선혜님은 진실을 보다는 기자님이 응원합니다. 조점숙님이 검찰 개혁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공식 기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다음 주에도 또 오마이TV를 찾아서 여러분께 취재 뒷얘기 또 단독 이런 것들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저희 제품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려합니다. 화려와 피부를 채우고 화려한 꽃을 피우다. 화려와 이거는 여러분들 피부를 위해서 그 피부가 어려지는 피부 나이 어려지는 피부 관리 비결 바로 화려한데요.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피부 개선 효과를 인정받았어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국제 특허를 받은 피부 기능성 원료인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 이걸 사용해서 피부 주름, 보습, 탄력을 빈틈없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안산 PC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 20가지 원료를 통해서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80-322-1000번
피부 나이 확 어리게 화려화 2022 새해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전화 꼭 주시고요. 검색창에 오마이TV 화려화 이벤트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 산삼진 99. 이 9라는 숫자 보시고 구영식 기자가 좋아했던 산삼진 99입니다. 자,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쉽게 사 먹을 엄두가 안 났던 산삼. 이젠 홍삼 값에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산삼진 99는 농약 비료 한 방울 먹지 않고 자연에서 버텨낸 산양 산삼으로 만든 깔끔한 제품이고요. 이 샤포닌을 최대로 뽑아내는 저온 추출 공법으로 한 병 한 병 꼭꼭 눌러 담아 만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착해요. 한 달분 한 박스 30병 구성인데 산삼 지표 성분 사포닌 기준 7년근 산삼 20뿌리 분량이고요. 온라인몰에서 36만 원에 판매되는 건데 오마이TV 시청자 특별 이벤트로 36만 원에 2박스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번호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1688-3323 1688-3323 전화 주시면 구입할 수가 있고요. 산삼진99.com 검색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또 오후 방송을 정리해 봤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에 선대위가 선대본부로 바뀌고 어떤 인사들도 채워질지 이게 권영세 이 본부장의 여러 가지 발표가 오늘 또 있는 상황인데 한번 지켜보면서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부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타날지 또 윤석열 후보는 어떤 메시지로 지금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등시킬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전 10시부터 인터뷰를 할 테니까요. 현재 판세 분석 또 윤석열 후보 이 선대위 쇄신안 어떻게 봤는지 한번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